이 4강 구도에서 탄핵 찬성 반대 네. 2대2 구도가 되면서 김문수, 홍준표 후보가 표를 나누고 한동훈, 안철수 후보가 표를 나눌 것이라는 네. 분석인데 이 구도에서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4위로 된 이제 안철수 의원이 4위가 됐잖아요. 네. 이것에 대해서 가장 좀 마음 한편으로 아쉬워하는 인물은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전 대표일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이렇게 지지율이라고 하는 거 사람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 표가 나눠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것인데 어쨌든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고 이렇게 하는 흐름은 한동훈, 안철수 두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표가 한동훈 본인한테만 다 올 수 있었던 것이 나눠지게 된 것이니까 그런 측면이기는 할 텐데요. 지금 어쨌든 이제 두 개로 나눠져서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후보들이 4명인데 반반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 얘기는 국민의힘의 지지층들도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지지층에서도 탄핵에 좀 적극적으로 반대한 그래서 보수를 좀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후보가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확장성이 중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나뉘어져 있으니까 후보들도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원래 이쯤 되면은 한두 명으로 이렇게 몰아주기가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명 중에 되겠다가 이미 사실은 먼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 3명, 4명이 고르게 다 있고 외부에도 지금 한덕수 대행도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4-5명이 이제 고르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명으로 또는 한두 명으로 이 흐름이 잡히지 않는 그런 상황이니까 근데 대선 시기에는 지금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상당히 사실은 이게 요 짧은 기간 안에 과연 이것이 몰아주기가 될 수 있는 것이냐. 왜냐하면 경선에서 후보가 한 명 정해지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제도적 단일화인 거예요. 제도적으로 단일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지지자들이 성격이 다르지만 이렇게 한 사람으로 모아지면서 시너지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후보들도 색깔이 달라요. 탄핵에 대한 입장이 다르고 지지자들도 다른데 한 명이 됐는데 그러면 이게 화학적으로 시너지 있게 제도적 단일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문제가 이제 상당히 주목되는 네. 포인트이기 때문에 아마 경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한 명으로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흐름들을 이제 하나로 모아지게 하는 과정들도 같이 있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안 보이는 상황이니까 더 어쨌든 그 갈등이나 논쟁이 격화되는 부분이니까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풀어갈지도 아마 지도부에서는 앞으로는 좀 고민해야 될 지점 아닐까 생각됩니다. 방금 한동훈 후보가 조금 이제 안철수 의원이 들어오면서 불리해졌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탄핵 찬성 후보 중에는 좀 선명성 경쟁에서도 뒤처질 거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안철수 후보가 아주 공격적으로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뭐 미칠 게 없다. 저도 본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안철수 후보로서는 그냥 다 그런 거예요. 모든 걸 배팅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동훈 후보로서는 본선에 진출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윤심과 완전히 갈라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은 신중한 거죠. 안철수 후보는 내일이었기 때문에 오늘 모든 걸 다 거는 거예요. 그래서 윤이고 뭐고 나는 하여튼 내 길을 가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만 한동훈 후보는 본선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본선 후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윤을 완전히 잘라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김문수, 홍준표는 애당초부터 윤을 잘라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기댈 수 있는 것은 지금도 이 차기 대선 국민의힘 적합도를 보면은 상당히 한동훈 후보가 그래도 2위권에 근접해 있어요. 그죠? 이 국민의힘 여론조사를 보면 여야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도 보면은 지금 우리가 오늘 보여드릴 이 조사 결과들을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과 플러스 무당층은 거의 2위권에 와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별 차이가 안 날 거예요. 그러면 당원들 중에서 한 30%만 본인이 이전에 전당대회 때 얻었던 거에 절반 정도죠. 네. 62.3을 얻었어요. 그 정도만 와주면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김문수 쪽으로 당원들이 한 40이 가고 홍준표 쪽으로는 한 25만 오면은 자기한테 기회가 있잖아요. 30을 가져가니까. 근데 이게 나눠지는 게 김문수가 한 40을 가져가고 홍준표가 한 35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방금 전에 윤희용 대표가 했던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는 것이 안철수가 올라오니까 안철수도 한동훈하고 좀 나눠 먹기를 할 거 아니에요. 다 가져가야 되는데 한동훈 후보로 봤을 때 그게 지금 적극 지지층은 분명해요. 위더훈이가 11시간 만에 29억 5천만 원인가를 걷어버렸잖아요. 그죠? 네. 이건 분명히 적극성은 있는데 문제는 당원이 아니잖아요. 완전 국민 경선제로 끝까지 본선 후보를 뽑는 걸로 갔으면 한동훈 후보가 캐제를 불렀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당원 부분이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때하고는 자기가 당대표가 됐던 전당대회 때랑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당원들이 배신자 프레임이 깔려있다. 이러면 이제 어려워요. 근데 아니다. 그래도 좀 지난 한 달여간 한 3주 동안 대통령 탄핵 이후에는 좀 많이 변했다. 이러면은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있는 거죠. 한동훈 후보가 결선에 올라가요. 근데 국민의힘이 4강의 순위나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지지율로 혹시 네. 4강 순위
순위 한번 예상해보고 또 2강에는 누가 오를지도 한번 예측을 해볼까요? 대표님 흐름을 조금 분석. 일단은 이제 강성 지지층 중심으로 김문수 전 장관에 대해서 이제 지지가 어쨌든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위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되고 네. 큰 게 변화가 없다면 가령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이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캠페인을 잘해서 김문수 장관의 표를 이제 흡수해낸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깎아내린다. 그래서 본인한테 간다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뭐 그 두 명 안에 최종적으로 갈 가능성이 이제 있다고 보이고요. 근데 만약 홍준표 시장도 이제 캠페인을 이제 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영입들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최종적으로 두 명을 봤을 때는 김문수 한동훈이냐, 김문수 홍준표냐, 요 조합 중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해볼 수는 있을 텐데 문제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지금 경선이 최종 완결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마도 탄핵에 대해서 당신 어떤 입장이요 막 이런 공방이 있었잖아요. 안철수 나경원의 공방으로 대표되는 공방이 지금까지 이제 있었는데 앞으로의 경선 과정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이제 입장, 탄핵에 대한 입장이 메인이기보다는 오히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입장이 어떤가가 경선에 지금 앞으로는 중요한 메인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당신 한덕수 대행과 최종 후보 된 다음에 단일화 선뜻 나설 겁니까? 안 나설 겁니까? 근데 요것이 매우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는 안 할 거야 이러면은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데 왜 안 하려고 해? 그러면 이제 비토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계속 합할 수 있는 사람들 많이 모아야 된다고 하는 정서가 앞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김문수 장관이나 저는 반드시 할 겁니다. 이제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지지를 더 얻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주목되는 것은 한동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최종 후보 됐을 때 한대행과 단일화에 나설 것이냐 이것을 계속 질문을 받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좀 앞서 있다고 한다면 전략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그게 저는 이제 좀 매우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지점일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순위 최종 이 두 명 안에 드는 것에 어떻게 스탠스를 정하는 것이 이제 나을 것인가 아마 지금 굉장히 고민 중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4월 30일에 이제 최종 2명의 후보로 압축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장 단일화 가능성이 높은 김문수 후보가 그 최종 2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한덕수 대행이 빨리 며칠 내로 출마 선언을 해야 되겠네요. 이게 이제 지금 얼마 안 남은 거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예. 그리고 사실 지금 이제 한 달쯤 더 남았는데 일주일 정도가 연휴잖아요. 사실 연휴 때문에 선거 캠페인을 하긴 하지만 어떤 공식적인 결정이 이루어지진 않고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한 달도 채 남지 않는 그런 상황들인데 지금 한덕수 대행이 하루라도 더 빨리 이게 해줘야 어떤 한 명으로 이제 줄여지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인데 그 부분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네. 예, 그러네요. 현재까지 한대행의 지지율로는 네. 사실 그 2017년에 반기문 대망론 때와는 조금 저조한 편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 같은 경우에는 정치 전반에 대한 이제 불신 이것이 기반한 상황에서 이제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지지율이 쫙 올라가는 흐름들이 이제 더해진 측면들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양당이 확연하게 갈라진 상황에서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이제 있다 하더라도 보수 진영 내에서의 이제 관심인 측면이 있거든요. 지금 지지율도 보게 되면 한덕수 대행이 두 자릿수 이렇게 나온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 보게 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이제 월등히 높아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굉장히 정치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응답하는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높다는 것은 강성 지지층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주목과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중도에서 굉장히 소구력이 있다. 또 호남 출신이니까 호남에서도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는 이후에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인 것이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보수 강경층 국민의힘의 강성 지지층에서 한덕수 대행에 대한 관심을 일단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어느 진영의 특정 지지층의 지지를 강하게 받고 있다는 것은 폭넓게 지지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측면이 있으니까 네. 지금은 이제 그 부분은 약간 이제 있다고 할 수 있겠고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후보들은 캠페인이 이런 거잖아요. 이재명 후보를 내가 막겠다, 네. 잡겠다. 이제 이것이 거의 일성이에요. 물론 다른 얘기들도 많이 있겠는데, 근데 한덕수 대행은 이제 지금 한미 관계 굉장히 좀 국민들 불확실성에서 불안감들이 있는 상황이고 경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아마 계속 이제 거론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 경선 후보와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가 여전히 크냐 많이 줄어드냐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한덕수 대행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이제 계속 듭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이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윤 대표가 워낙 또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지역적인 차이는 있죠. 네. 반기문은 충청이고 한덕수는 호남이라는 거. 네. 지금은 이제 충청도 충청이지만 호남이 사실 더 필요하거든요. 왜 호남이 중요하냐면 호남이 아니라 호남밖에 호남이 중요해요. 호남 바깥에 이른바 서울 호남, 그 다음에 이 수도권 호남이 누굴 찍어주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기도의 유권자들이 이재명 후보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경기도에 있는 호남 유권자들이 한덕수 호남 출신이지? 그러면 DJ 이후에 또 이제 두 번째 호남 출신 대통령이 나오는 거야? 이건 판단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반기문은 외교관이에요. 유엔 사무총장.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엔에 굉장히 푹 빠져 있어. 유엔 그러면 오죽했으면 가수 유엔도 있잖아. 나나나. 근데 이거는 이제 외교관인데 한덕수는 경제야. 네. 프레임이. 지금 이재명 후보도 전부 경제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제 대 경제로 붙으면 한덕수의 경제가 이게 간단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MB가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박근혜를 경제잖아요. 사람들이 다른 거 안 봤어. 그냥 경제.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세 번째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때 반기문을 밀었던 사람들은 대체로 비주류예요. 아, 근데 지금은 한덕수를 미는 사람들이 주류라는 게 차이가 있어요. 네. 지금 보면은 김문수도 그렇고 현 정부 사람들이 밀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현 정부의 국무총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도 보면은 권한 대행이 나왔으면 상당히 포텐이 터질 만한 사람도 있었어요. 가령 고건 같은 사람. 고건 같은 사람은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이 만약에 인용이 돼서 기각이 됐지만 파면이 됐다면 고건이 굉장히 유력한 대선 후보가 돼서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 뒤에 뭐 황교안 이야기도 있었지만은. 그래서 저는 한덕수인 경우에는 오래 못 버틸 거다라는 지적도 나오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지금까지의 기본적인 스펙으로는 해볼 만한 후보이면은 분명해요. 당원들로서는 이재명 후보를 이겨야 되는데 이재명을 이기려면은 보수 대연합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른바 네. 빅텐트 라고 이야기하고 저는 이제 빅차박. 결과적으로는 당원들이 판단할 때는 단일화에 좀 열려있는 사람 쪽에 마음이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모든 게 꽂혀있는 것이 자기 후보보다는 좀 당원들은 이재명한테 꽂혀있잖아요.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대선을 이재명을 못 이긴다고 생각하면 대선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네. 힘이 쫙 빠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직관적으로 본다면은 단일화에 대해서 우호적인 후보 쪽을 당원들은 좀 더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어요. 2차 경선에서는 한덕수 대행의 출마가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한덕수 대행에 대한 입장. 입장. 그 이후에 전개되는 상황을 보게 되면 이제 일단은 4명에서 2명을 추려지는 가운데서는 한덕수 대행나 또는 외부에 있는 보수 주자들과의 단일화에 얼마나 이제 열려 있느냐, 적극적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될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이제 한덕수 대행은 출마를 과연 할 것이냐. 지금 상황이라고 본다면 이제 출마에 상당히 마음이 있는 것으로 이제 봐야 되겠죠. 부정을 하지 않는 것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제 한두 명으로 줄여지는 가운데에 어떤 가상 대결 조사를 해 봤을 때 네. 이재명 후보와 격차가 현저하게 줄어든다. 10% 이내로 한 자릿수 줄어든다 하면 한덕수 대행 고민 굉장히 깊어질 것 같아요. 내가 가봤자 이거 뭐 그 정도 하기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 텐데. 네. 근데 만약에 한두 명으로 좁혀지는 흐름에서도 뭐 15% 이상 막 20% 가까이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한덕수 대행의 결정은 좀 수월해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 흐름이 어떻게 갈지 여부를 이제 봐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단일화 뭐 이후에 된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한덕수 대행과 하게 되면 이제 시너지 효과가 있긴 있는데 같이 보수 후보에서 논의되던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로서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가면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까지 단일화 테이블에 같이 참여하게 되느냐. 이 부분이 사실은 실질적인 단일화 논의에 이제 의미가 있고 실질적으로 지지를 추가적으로 올릴 수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준석 의원은 이제 이것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지금 완주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포섭할 것이냐 논의로 이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사 하나라도 이재명을 이기네 양자 대결에서 또는 이준석 합했을 때 이기네 저는 결정을 내릴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하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 다 이 보수 빅 플랫폼으로 모을 수 있느냐라는 것인데 이건 결국은 지지율이 깡패거든요. 네. 이준석 같은 경우에도 결국 본인한테 가장 많이 이익이 되는 게 뭐냐인데 지금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그냥 보수 대연합하면 못 와요. 이름을 빅 플랫폼을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면 제7공화국 플랫폼이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는 임기 3년으로 한다.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서 2028년에 국회의원 선거와 맞추겠다. 7공화국 국회의 권력을 많이 떨어뜨려 놓겠다. 이 이야기를 하면 이 파급 효과는 대선을 지배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현재 빅데이터 도구로 해보면
이 트럼프의 언급량이 이재명 후보보다도 많아요. 거의 2배가량. 그리고 국민의힘 거론되는 지금 경선에 뛰어든 이 4명 4강에 오른 사람들보다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빅데이터 언급량이 기간을 설정하면은 약 3배 가까이 많아요. 이게 지금 저는 일종의 민심 지표거든요. 요 흐름을 이해한다면 방향은 정해져 있는 거죠. 그 방향으로 간다면 해볼 만한 싸움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이건 뭐 맥빠진 안 봐도 비디오 안 들어도 오디오가 되는 거죠. 네, 통상협의에서 이제 한덕수 대행이 어떤 성과를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지지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네.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다자 대결에서는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지만 요즘에 3자 대결을 가정한 조사 결과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서는 10% 주자리에서 이제 근접한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트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등 이제 4개 조사 회사가 매주 발표하는 이른바 MBS 조사에서는 그렇게 이제 후보에 따라서 좀 한 1, 2%씩 다르긴 하지만 뭐 7%, 8%, 9%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뭐 이 흐름으로 가면 선거 치러지게 되면 두 자릿수도 가능하겠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 일반적인 시각이에요. 왜냐하면 여론조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름몽답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투표에서는 모름몽답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투표한 사람들만 가지고 100%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후보들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지지율이. 그러면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가 뭐냐 하면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후보가 됐다. 그러면은 탄핵에 대해서 반대한 인물이잖아요. 그러면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좀 올라갈 네. 가능성이 있고, 탄핵에 찬성한 후보다라고 하면 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보게 되면 김문수 후보였을 때 이준석 후보 3자 대결에서 지지율이 뭐 미세한 차이기는 합니다만 높은 흐름이 여러 조사에서도 좀 확인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야당으로서는 이준석 후보가 나와서 3자 대결로 치러지는 것을 야당에서는 제일 좋아하는 구도인 거예요. 네. 왜냐하면 보수표가 나뉘어지는 것이니까 승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또 안정적 승리가 가능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 얘기만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단일화 또는 경쟁 구도를 만들기 위한 단일화를 한다면 이준석 의원을 후보를 빼놓고 단일화 논의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3자 대결 조사에서 국민의힘 후보들 지지율을 보게 되면 20% 내외예요. 근데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30% 넘잖아요. 되게 보게 되면 정당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당을 대표해서 나오는 후보는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정당 지지율만큼은 후보 지지율이 나와야 돼요. 지금 보게 되면 3자 대결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은 정당 지지율보다도 얻지 못하는 게 나오고 있는 것이니까 정당 지지층을 다 흡수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당의 대표 후보로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많이 무당층에도 있고 지지 후보 없음에도 있고 이준석 후보한테도 간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같이 이제 논의를, 아까 빅텐트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포함시킬 수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한대행과의 단일화 논의만큼이나 이제 보수에는 이제 중요한 이슈일 것 같습니다. 이준석은 이제 마지막 퍼즐이라고 봐야 되겠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문을 열어두고 있죠. 네. 홍준표 후보는 대구 페스티벌, 치맥 페스티벌 동지잖아요. 네. 치맥 동지잖아요. 그러니까 참 세대포위 안 할 거야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점에서는 이게 이준석까지 포함이 돼야 이번 6월 3일 대선에서는 보수층 투표율이 최대치로 제고될 거예요. 네. 왜냐하면 가능성을 보는 것이거든요. 이 사람이 어떻다, 저 사람이 어떻다, 한동훈이 어떻다, 홍준표가 어떻다, 김문수가 어떻다, 한덕수가 어떻다, 이준석이 어떻다가 아니라 다 끌어모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번 대선의 결정적인 변수라고 봐야 돼요.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이준석이 이 정도 이제 여론조사에서 지지를 받는다면 토론회를 참가할 수 있거든요. 네. 2012년 대선에서는 이정희 통진당 후보가 나와가지고 박근혜 내려오세요. 막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때는 보수층들을 자극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기울어져도 민주당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잖아요. 네. 보수는 어차피 지금 믿져야 본전이에요. 이 이준석 정말 앙팡 테러블이잖아요.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준석이 나와서 이재명 후보를 저격하는 거는 국민의힘 후보가 나와서 저격하는 것보다 몇 배, 몇백 배, 몇만 배 더 아플 것이고 타격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정희의 통진당 이정희 대표하고는 좀 다른 역할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른바 경제나 또는 트럼프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토론의 성격도 연출될 수 있는 것은 준스톤에 달려있다. 마지막 퍼즐이라고 봐요. 이 빅 플랫폼에 뭐 이낙연, 유승민은 발생일 수가 있는 것이고, 마지막 퍼즐에 이준석을 탁 붙여 넣느냐 못 붙여 넣느냐가 이번 대선에 저는 결정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탄핵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진 인물이냐에 따라서 일단 단일화 참여할지 여부 가능성 이제 영향을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왜냐하면 탄핵에 대해서 본인은 이제 찬성을 해왔는데 이제 반대한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됐는데 단일화한다는 것은 이제 본인의 입장을 바꿔야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단일화 논의를 하는데 단일화 이제 조건이 있어요. 단일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혼자 나갔을 때는 당연히 안 되는데 합치면 될지도 모른다. 네. 예. 근데 될지도 모르는데 그거 최종 후보가 내가 또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맞춰졌을 때 단일화 논의가 이제 시작되는 굴러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합치면 내가 후보가 될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겠다. 야당 후보를. 그러면 논의에 참여할 텐데 이거 합쳐도 되기 힘들다. 그리고 또 합친다 하던 내가 후보가 될 가능성 없다. 그러면은 난 젊기 때문에 오래 정치를 할 것인데 이 국면에서 나의 존재감만 확실하게 보여주면 나는 뭐 나쁠 거 없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이제 단일화했을 것을 가정했을 때 그 이재명 후보와의 대결에서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느냐 여부. 네. 그것이 또 이준석 후보로서는 단일화를 선택받을 것인가 말 것인지 결정하는 중요한 이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이준석 후보의 속마음을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결국 이준석 후보도 본인이 박근혜 키드로 출발했잖아요. 네. 그러면 준스톤도 결국 자기가 돌아와서 안겨야 될 품은 보수란 걸 알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유승민 배신자 프레임에 걸려버렸죠. 한동훈 후보 배신자 프레임에 걸리려고 말락하고 있는 거죠. 이준석 후보는 쫓겨난 셈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준석 후보가 판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보수로 하여금 미안한 마음이 들게끔 만듭니다. 드디어 이제는 보수 주부층 60대 70대가 준석이한테 미안하다 이 마음이 들게끔 만드는 데는 본인의 희생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빅 플랫폼 판에서 자기가 눈에 가시적으로 얻는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보수의 대승적인 한번 판을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 퍼즐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쪽에서는 방송에서 나가서 떠드는 사람들도 그래도 이준석은 쫓겨났는데 자기를 버리고 돌아왔다.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 보수의 판은 준스톤 판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득표율이 영남권이 90.81%, 충청권이 88.15%, 누적 득표율이 89.56%에 이르렀는데요. 그 지지율도 처음으로 박스권을 벗어나서 50%를 돌파했어요. 네. 이 흐름을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그 이제 사실은 이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50%를 넘었다 이제 이런 게 많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다자 대결에서 50%를 넘었기 때문에 어제 이제 주목을 많이 받은 거예요. 네. 다자 대결에서.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여러 가지 몇 개의 방식들이 있는데 모든 후보들을 한 문항에서 다 불러주고 누구를 가장 지지하느냐, 누구에게 투표할 것이냐라고 묻는 이른바 다자 대결 구도 조사가 있고 또는 이제 양자 대결 조사가 있는 거죠. 여야 한 명씩. 그다음에 이준석 이제 후보까지 해서 3자 대결 묻는 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자 대결 조사에서 한 명이 사실 40% 넘는 것도 과거에는 잘 없었어요. 왜냐하면 같은 당의 경쟁자들이 있는 것이니까 네. 여론조사에서 사실 중요한 게 합의 100%라는 거거든요. 그럼 한 10%, 20% 답을 안 해요. 그럼 좌우가 나눠지게 되면 40% 되니까 한 후보의 맥시멈이 40% 정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런데 그러니까 어느 후보가 다자 대결에서 40% 넘는 경우도 발견하기 참 힘든 일인데 지금 이제 막 이재명 후보가 50% 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니까 상당히 사실은 우리가 뭐 확장성이 없다 이제 이런 것 기사들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싫어하거나 비토하는 측에서의 그 비토 정서의 강도 스트렝스는 매우 강할지 모르겠는데 이 수치는 사실은 확장성이 없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높은 거예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다자 대결에서 50% 넘었던 경우는 과거의 후보들 중에서는 없었던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약간 야권 후보에게 좀 이제 네. 유리한 구도인 흐름들은 이제 있다고 할 수 있을 텐데 물론 이제 이것이 앞으로 이제 유지되느냐 이제 과제일 것이라고 볼 텐데 지금 상황은 이제 좀 그런 상황이어서 네. 야권에 이제 경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야당에서는 네. 뭐 워낙 이제 격차가 크니까 최근에 경선 뭐 업체에 가지고 논쟁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크게 의미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뭐 그게 뭐 압도적이요. 빠지든 그 업체가 네. 안 들어갔든 어떤 룰이 뭐 완전 뭐 오픈 프라이머리식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뭐 쭉 가는 흐름으로 봐야 되는데 물론 이제 지난 이제 2017년 대선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네. 보면은 문재인, 뭐 안희정,
그다음에 이재명 이렇게 있었잖아요. 각자 캐릭터가 있고 지지층도 좀 다르고 해서 경선에서 이제 시너지 효과가 있었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다른 두 명 후보가 워낙 존재감이 없으니까 최종적으로 경선이 됐을 때 지지를 추가적으로 얻는 것 이것은 그 효과는 이제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네. 와, 이게 전례 없던 현상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고공행진의 지지율이 대선까지 계속 갈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중요한 건 이제 지금은 이재명 대세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대명. 네. 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인데 그렇죠. 민주당 내에서는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9대명. 90%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잖아요. 네.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는 90% 압도적인 영향력으로 대통령 이거예요. 대통령 이재명.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의 동무대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의원들 중에서 이것도 유례없는 일일 거예요. 의원들 중에서 김동연 캠프나 김경수 캠프에 가는 사람 없어요. 없어요. 네. 왜냐면 아무도 안 가겠죠. 네. 아무도 안 가겠죠. 참 정말 짠할 거예요 마음이. 네. 지금 박나영 그것도 지금 감기 들어서 힘든데 네. 김동연, 김경수는 예전에 해태의 김응용 감독을 했단 말이에요. 네. 뭔가 경기를 내보려고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그때 김응용 감독이 했던 이야기가 똥절이도 없고 종범이도 없고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그 이종범이 바로 이정우의 아버지 아닙니까? 지금 바람의 손자. 네. 근데 무슨 이야기냐면 내부 변수는 없어요. 제가 이런 한가한 지금 해태 타이거즈 이야기하는 이유는 내부 변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남아있는 그나마 남아있는 변수는 외부 변수예요. 그 외부 변수와 연결되는 것이 한덕수고 네. 그 외부 변수가 저는 트럼프인 거죠. 왜 그 말씀 드리냐면 그게 아니고는 지금 프레임 전환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그것마저도 아무런 백약이 무효인 상태가 되면 그냥 이 상태로 가다가 그냥 이제 결정이 나는 거고 네. 참 선거라는 거는 우리도 분석을 해보면 그게 무슨 별 변수가 될까 뭐 트럼프니 뭐 경제니 미국이니 근데 몰라요. 왜 2002년에 단일화가 그렇게 전개될지를 또 정몽준 대표가 막판에 또 단일화를 철회할지 누가 알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그때도 이해창 대세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막판 남은 변수들이 없지는 않을 텐데 그게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작동되면 뭐 지금과는 다른 구도일 테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의 구도대로 가는 거죠. 네. 원래 이제 경선이 치러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지지층의 의견들이 반영이 되어서 어느 당의 경선에서 후보가 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후보들이 1차적으로 경선에서는 그 이념 진영에 맞춰서 캠페인을 원래 벌이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긴 합니다. 지금 이제 보수 후보들이 하고 있듯이 네. 그러면 민주당에 있는 후보들도 또는 이재명 후보도 민주당 지지자들 또 진보 지지자들에 맞춰서 내가 이렇게 이제 진보적인 어떤 정책들을 하겠다. 또 복지를 강화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텐데 이제 사실상 경쟁이 안 되고 있고 사실상 후보로 확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이제 격차가 크니까 네. 이재명 후보는 경선임에도 불구하고 본선 캠페인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본선 캠페인 전략이란 게 이제 중도층을 타겟으로 해서 중도층은 그러면 어떤 것이냐? 중도층은 뭐 정치보다는 경제에 좀 관심이 네. 두고 있고 또 통합이 되기를 또 바라는 마음도 네. 있고 또 강경하고 과격한 원사들을 싫어하고 뭐 이제 이런 특징들을 이제 갖고 있다고 뭐 얘기하거든요. 뭐 또 다양한 분들이 있어서 단일한 그룹이라고 보기는 힘들 텐데 근데 이재명 후보는 지금 전략하고 있잖아요. 네. 경제 정책들 계속 발표를 하고 그렇죠. 있고 예, 예. 뭐 기업체 사장들도 만나고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통합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본인이 그것이 이제 강점이 있는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도층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중도층을 소구하기 위해서 이제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이 이미 이제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선에서는 중도층이 너무 중요한데 네. 이재명 후보는 지금 예선인데 경선인데 본선 이미 본 하고 있는 거니까 네. 지금 이제 격차가 크게 나고 있는 것도 사실은 거기에 있는 거죠. 음. 중도층 전략을 하고 캠페인을 하고 있으니까 중도층이 반응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은 그런 본선 전략을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원들, 당 지지층들에게 잘 보여야지 경선 후보가 되는 것이니까. 네. 그런 데서의 차이가 또 발생하는 부분도 있겠고. 그래서 나중에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졌을 때 그 짧은 시간 안에 과연 중도층에게 접근하는, 어필하는 그런 캠페인을 단기간 안에 이제 얼마만큼 해냈느냐 이것도 또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별다른 국민의힘에서 선거판을 반전시킬 만한 모멘텀이 나오지 않으면 유권자들의 심리는 이렇게 또 흘러가요. 왜냐하면 착시적 투표 현상이죠. 무슨 말이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는 2012년에도 그때도 사실은 최태민 지적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아, 네. 그런데 뭐냐면 유권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죠. 아버지도 박정희인데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도 당했는데 엄마 유경수고 잘하겠지. 그러니까 뭐냐면 과도한 희망 회로를 가동하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상황이냐면 이럴 수 있는 거죠. 아이 뭐 윤석열 검찰총장 추상 같은 사람이라서 저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믿고 네. 투표했잖아요. 네. 문재인 이재명만 아니면 된다고 해서 투표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 올 걸 누가 예상했겠어요. 그럼 국민들은 유권자들이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니까요. 그래 그러면 이재명 후보도 저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뭐 대장동이든 쌍방울 FC든 쌍방울 대북 송금이든 여하튼 시켜줍시다. 시켜줘서 한번 봅시다. 뭐 아니면 어쩔 수 없고 다 책임져야 되고 국민들이 분산해서 그냥 국가적 고통으로 그냥 감내하면 될 일이고 우리 유권자들은요 이런 특이한 현상이 과도한 희망 회로가 가동되고 또 착시적 투표 현상이 있어서 저는 참 국민의힘으로서는 웬간한 모멘텀을 만들지 않으면 그러니까 시선을 완전히 이 보수 플랫폼 쪽으로 가져올 수 있는 전개가 아니면 매우 힘들 수밖에 없다. 네. 왜냐하면 사람 생각이 잘 안 바뀌거든요. 지금 탄핵의 여파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설계를 보수 진영에서 누군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정말 마지막 남은 끈이 아닐까. 마지막 희망 회로를 가동시켜 볼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의 남은 정도의 단계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는 와중에 또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뭐 전원 합의체 회부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는데요.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는데 이걸 두고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거에서 이 부분을 잘 접근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선거에서 그동안 반 이재명으로 보수 지지층들이 결집했잖아요. 그죠? 네. 이게 투표할 때도 이번에 일종의 앵그리 버드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2002년에 노무현이 될 수 있었던 정몽준이 철회했지만 노무현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앵그리 버드입니다. 누구에게? 이회창에게. 군대를 안 갔단 말이야 아들이. 그러고서 대법관 되고 국무총리하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거야? 그건 안 돼.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돼. 그러니까 그날 2002년 12월 대선 날에 그 늦잠을 자던 우리 윤희용 대표까지도 벌떡 일어나서 투표로 갔을 거예요. 그게 앵그리버드거든요. 앵그리버드가 뭐죠? 여러분들 분노나 적개심이 자 그래서 계속 생겨갔었어. 희망 회로가 뜨겁게 회로가 불탈 정도로 가동이 됐죠. 쌍방울 FC입니다. 쌍방울 성남 FC, 쌍방울 대북 송금 뭐 어쩌고 저쩌고 법조인들이 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2심 무죄를 선고합니다. 네. 척결심이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앵그리 버드가 돼야 되는데 이것도 보세요. 대법원이 그럼 전원 합의부가 돼서는 이건 조금 이제 중대해지는 거예요.
이건 이 사건을 간단하게 다루지 않겠다. 근데 저는 합의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판결 내리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판결을 내린다? 가능하겠어요? 당선자가 이 대법원 판결과 관련이 있으면 일단 보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걸 우리가 말하는 재판 유예가 된다든지 선고 유예. 선고 유예란 말 들어봤죠? 네. 선고 유예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은 재임 중에는 이걸 따져서 대통령 자리를 어떻게 할 수 있다?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희망 고문이야. 선고일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네. 그렇습니다. 여기 뭐 해석은 좀 분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뭐 대법원에서 3심도 어쨌든 뭐 빨리 뭐 2심하고는 많은 경우 이제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대선 전에 하는 것이 뭐 사법부에 뭐 신뢰를 좀 네. 어쨌든 올릴 수 있는 것이니까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제 그렇게 결정한 것이다. 이제라고 보는 시각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데 그러면 대선 직전에 결과가 나왔는데 또 무죄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야당 후보를 도와주는 건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으니까 신뢰가 또 깎일 수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하겠냐라고 하는 시각이 있고 네. 그래서 대법원으로서는 어쨌든 정치적인 고려도 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대법원은 준비 시일에 맞춰서 이제 뭔가 한다 구애받지 않고 그런 차원에서 일단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 배 소장님 말씀처럼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었다. 근데 선고를 안 한다. 5년 동안. 그러면 대법원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니까 네. 아마도 그냥 누가 당선되는지 여부를 떠나가지고 뭐 절차와 기간에 맞춰서 그냥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닐까. 그래서 그게 추정은 되는데 뭐 속내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짧게만 더 붙이면 선고일이 안 정해졌잖아요. 네. 그럼 선고일이라도 5월 15일 날 하겠다든지 공식 선거운동에 영향을 안 주려면 뭐 일정을 정해서 공식 선거운동 직전에는 최종 후보자 등록 전까지는 하겠습니다라든지 아니면 이건 정말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니까 6월 3일 이전에는 한다든지 또는 심지어는 당선과 무관하게 설사 당선이 되더라도 이것이 당선이 되더라도 6월 25일에는 반드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대법원을 하겠다라든지 이게 발표가 돼야 되죠. 그리고 윤희용 대표가 그 이야기를 했지만 이건 늦어져도 너무 늦어진 선고잖아요. 원래 보통 공직선거법이라는 것이 633입니다. 6개월, 3개월, 3개월이죠. 만약 윤희용 대표가 국회의원이라면 시간이 이렇게 지체됐을까요? 박나영 앵커가 국회의원이라면 이렇게 지체됐을까요? 지체되지 않아요. 이미 사법재판소는 김명수 사법부부터 이미 신뢰는 땅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저는 왜 그러냐면 또 이재명 후보가 설사 당선되더라도 이 재판 리스크로 인해서 신뢰가 땅에 떨어진 대통령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저는 적어도 발표는 해야 된다. 그것이 유죄든지 무죄든지. 그래야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적어도 또 한 번 우리가 대통령 탄핵을 해야 된다 이런 파행으로는 안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사법부가 응당 그 결과가 무엇이 나오든 간에 주저하지 말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